2부 순서는 클래식 음악 공연장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당황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곡이 무려 30분 정도나 되는 무소르스키라는 사람은 19세기 중엽부터 말까지 활동을 했던 러시아 작곡가인데요. 이 전람회 그림이라는 작품은요, 무소르스키라는 작곡가하고 그 다음에 빅터 하트만이라고 둘이 예술적인 동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 러시아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다른 서유럽들은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고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근대 사회로 막 접어들고 있었거든요. 이미 근대 사회가 돼서 발전을 하고 있었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황제가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다스렸던 황제가 예카테리나 대제고, 로마노프 왕조가 굉장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이 시기에 러시아의 상황을 빗댄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 보면은 저 대단한 왕과 귀족의 힘을 바치기 위해서, 사실 왕과 귀족들은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그리고 이들은 서유럽을 자신들의 모델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은 러시아 말을 쓰지도 않았어요. 프랑스 말을 다 썼어요. 그래서 서유럽의 문화가 최고야 이러면서 그들의 문화를 동경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에 비해서 이 하층민의 농노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고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라 자체는 아주 가난한 이런 상황에서 일부 예술가들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게 이제 러시아에서는 차이콥스키 같은 음악가고요. 근데 그런 매우 서유럽화된 그런 예술 음악 말고, 귀족들의 음악 말고 뭔가 우리 러시아 민족의 예술을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일련의 그 민족주의자 예술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무소르스키하고 아까 보신 빅터 하트만이라는 화가이자 건축자인 사람들입니다. 이 빅터 하트만 같은 경우에 근데 굉장히 이른 나이에 죽었어요. 갑작스럽게 죽게 돼서 그렇게 서로의 예술을 지지했던 친구들이 이 빅터 하트만의 작품들을 모아다가 전시회를 열어줘요. 그래서 무소르스키도 그 전시회에 참여를 하고 많이 돕는데, 거기 올려졌던 그런 그림들 중에서 몇 가지 작품들을 무소르스키가 모델로 삼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들으실 이 전람회 그림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냅니다. 이 빅터 하트만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러시아에서 매우 진보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작가이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아마추어 예술가들이에요. 무소르스키도 원래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해병대 군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내가 우리 민족의 뭔가 정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예술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음악가가 된 사람이어가지고 이들의 예술이 그렇게 높게 평가받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빅터 하트만의 작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 소실이 되었고, 지금 이 무소르스키가 모델로 했다고 하는 그림 중에서 몇 가지만 남아있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작품인 이 노무스라고 우리가 읽는, 말하자면 요정은 아니고 요괴, 도깨비 정도 되는 그런 그림이고요. 옛 성이라고 하는 그림은 이 그림이고, 이거는 이제 다 빅터 하트만의 작품이에요. 보시면은 뭐 수채화 같기도 하고 그냥 스케치 같기도 하고, 뭔가 그 서양의 유화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아실 수 있고, 이거는 그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 악장에 관련된 그림인데, 이거는 빅터 하트만이 어떤 무대 의상으로 제작한 그런 스케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딱하니 작품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이런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부자 유태인과 가난한 유태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부자 유태인과 가난한 유태인 두 사람의 초상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죽은 자들의 죽은 언어라는 것의 모델이 된 그림이고요. 이게 이제 바바야가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지역에서 오랜 전설로 내려오는 마녀예요. 마녀인데 어떤 마녀냐면 그 통나무집에 시계를 항상 얼굴처럼 가장 크게 가지고 있고, 발을 봐보면 이렇게 닭다리 같은 발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이런 그림에서 묘사된 거 보면 저렇게 통나무집에 닭발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막 애들이면 사람들을 막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이 마녀는 시간의 마녀예요. 누군가 자기한테 질문을 할 때마다 이 마녀는 나이를 확확 먹거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먹고, 그 사람들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연장을 시키는 그런 마녀예요. 그래서 시간의 마녀. 그 다음에 마지막 키예프의 대문. 뭐 우리 남대문, 동대문 하는 것처럼 그 도시에 빅터 하트만이 이런 대문을 세우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 러시아에서도 유럽에 가보면 어디나 있는 게 로마의 개선문이거든요. 파리에도 있고 오스트리아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그 로마라는 거대한 하나의 문화유산이 서유럽을 전체를 지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도시에 거대한 건축물을 세울 때 그런 이 로마의 개선문 같은 걸 세우고 싶었는데 이런 민족주의자들은 굉장히 러시아의 전통적인 양식을 살린 이런 커다란 건축물을 짓고 싶었는데 그냥 이걸 스케치만 해놓고 이루지도 못하고 빅터 하트만이 죽은 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이 음악들을 모아다가 이러한 그림들을 소재를 모아다가 전람회의 그림이라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무소르그스키는 여기서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음악적으로. 아까 드뷔시 같은 경우에 그런 그림의 여러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시집 같은 음악을 만들어냈잖아요. 빅터 하트만은 죄송합니다. 무소르그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들을 쭉 모아서 음악적인 하나의 이야기를 엮어서요. 사람의 일생을 보여줘요. 근데 그 일생이 그때 당시 이 러시아의 굉장히 어둡고 척박한 그런 상황과 그리고 이 굉장히 소중했던 예술적인 동지의 갑작스런 죽음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메나드라고 맨 악장 사이사이에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걸어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공간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천천히 걸으면서 미술관을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 하나하나를 바라보는데 그 작품 하나하나가 인생의 여러 단계를 상징을 해요. 첫 번째 단계가 도깨비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막 무지무지한 사랑을 주고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자라고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자라나기를 물론 바라고 그런 것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자의식이라는 게 생기면서 인생의 단계가 시작을 하는데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얻는 거는 공포예요.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지금 한 18개월 된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싶지만 얘가 자기 의지라는 게 이렇게 눈빛에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말을 안 듣죠.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너 이러다간 귀신이 잡아간다. 도깨비 나온다. 어렸을 때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뭐 저녁에 손톱 깎으면은 어디서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이런 거 있죠. 아이들을 길러가는데 어른들이 그저 단순히 막 모성애라는 게 어디서 샘솟고 아이들을 막 사랑으로만 키우지 않아요. 사실 그 아이들을 이렇게 규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실상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로 너 이러면 도깨비가 나와서 혼내줄 거야. 서양에는 그런 거 많거든요. 옷장, 애들 방 정리 안 하니까 옷장 속에서 도깨비 튀어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옷장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에 적응을 하는 첫 단계가 그런 공포심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사실상은. 그래서 그 공포심을 대표하는 걸로 도깨비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노래가 이제 오래된 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이야기를 듣고 읽을 수 있을 때 엄마들이 이야기를 읽어주죠. 옛날에 이런 성에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고 공주가 갇혔을 때 왕자는 그 공주를 구해야 되고 그런 모험담들, 아름다운 모험담들.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이 음악을 들어보시면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이 곡 전체에서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고 아주 충격적인 사운드로 들으실 수 있고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엄마들은 되게 귀엽게 하는 이 무서운 얘기라고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그게 정말 산만한 공포로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이 오래된 성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무용담, 기사의 이야기, 용감하게 슈퍼민이 되어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들인데 세상에 가장 처연한 그런 멜로디들을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른의 시각으로 바라본 어린 시절의 하나의 사이클이잖아요. 어른이 돼서 아는 건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용감했던 시기가 이 시기라는 것을. 내가 어른이 되어서 자란 이후에는 내가 누군가를 구할 수도 없었고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내가 구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간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 아무런 에너지도 없고 가장 처연한 노래로 연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나가서 놀게 되죠. 공원에서 아이들끼리 만나서 놀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놀 것 같은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아이들 실제로 놀 때 그렇지 않죠. 매우 무자비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감각이 아직 없으니까 친구들 그냥 예쁘다 하면서 눈 푹 찌르고 꽉 깨물고 애기한테 물려보신 엄마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손가락이 정말 끊어질 정도로 물고 아이들의 놀이에는 굉장한 잔인함이 있어요. 무자비함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놀이에 아주 날카로운 면들을 굉장히 뾰족한 음악들로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은 역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때리고 울고 찌르고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안녕 내일도 봐 하고 굉장히 또 가볍게 헤어지는 그런 음악들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등장을 하는 게 이 우마차라는 거는 소가 끄는 이 마차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바라본 자신의 부모의 모습이죠. 이 시기에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게 이 마차예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삶. 그래서 그 부모가 생활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무겁게 이 마차를 끌고 가는지, 이 마차를 밀고 가는지 하는 게 아주 무겁고 힘든 음악으로 들릴 거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또 자라나면서 어린 시절의 성을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이라는 거는요, 아이들은 이걸 굉장히 장난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간지러운 거예요, 애들한테는. 이게 뭐 아름답다고 아직은 느끼지 않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악을 들으시면은 보통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애들한테 엄마 아빠 둘이 사랑해서 뽀뽀해. 그럼 애들 반응 어때요? 왜? 이러죠. 이 음악을 들으시면 수많은 곳에서 웩 하는 게 들리세요. 아이들이 성이나 사랑을, 어른들의 그런 사랑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장난스럽고 간지럽고 아직은 나에게 불편한 것들인지. 그리고 등장하는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던 그 부자 유태인과 가난한 유태인은, 이 시기의 유태인이라는 거는 유럽에서 우리가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접어들면 그것들을 매우 명확하게 보게 되지만 유럽에서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굉장히 미움을 사고 있던 민족이죠. 그랬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유태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태인들에게 굉장히 잔인하게 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자 유태인의 아주 무겁고 억압적인, 폭압적인 그런 노래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가난해서 정말 사람의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유태인의 아주 가냘픈 그런 떨림, 그 두 사람의 대화가 이 음악에선 들릴 거고요. 아이들이 어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증오를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러한 힘을 가지지 않으면 짓밟힐 수밖에 없으니까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게 그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자라나는 과정의 아이들이 배우는 거라고 무소르스키가 음악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음악에서 가장 긴 프로메네이드를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부와 2부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프로메네이드가 연주가 된 이후에 등장을 하는 게 이제 시장의 풍경이에요. 매우 바쁘고 에너지 넘치고 활기찬, 이제 어른이 되어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정말 어른이 된, 성인이 된 과정인 건 거죠. 그래서 이 음악은 말 그대로 정신없어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막 바쁘게 살다 보면 많이들 경험을 하시겠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하루에 14시간씩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고 피곤해서 쓰러져서 자고 새벽에 눈 떠서 다시 일을 나가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반복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카타콤이라는 악장이에요. 카타콤이 상징하는 건 이건 로마 시대의 무덤이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기도했던 곳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예배처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에도 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철학책도 찾아보고요.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해요. 하지만 카타콤에 이어져서 나오는 게 알 수 없는 이들의 알 수 없는 언어예요. 죽은 자들의 죽은 언어. 그것들을 막 열심히 파고들지만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건 거죠. 그런 허무함이 들어있는 악장이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 살아있는 내게 예전의 철학자들의 말이나 종교, 신들의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단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등장을 하는 게 이제 바바야가예요. 바바야가의 음악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끊임없이 날 쫓아와요. 무지한 속도로 쫓아와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광고 화장품 카피가 그거였어요. 여자의 적은
시간이다. 우리 모든 삶의 적이 시간인 건 거죠. 인간과 신을 구분하는 게 시간이죠. 신의 시간은 영원하고 인간의 시간은 한정돼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째깍째깍 하고 있음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공포로 다가오는 거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나의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고 이상이고 그런 꿈을 이 키예프 대문이라는 걸로 실현을 시키는 거예요. 실현을 시키고 싶었죠. 빅터 하트만이 그래서 마지막에 남겨놓은 그 키예프 대문의 스케치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상징을 하는데, 실제로 빅터 하트만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걸 실현시키지 못했고요. 대신 무소르그스키가 음악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영웅적인 그런 음악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음악 속에서만 빅터 하트만의 꿈을 실현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는요, 각각의 주제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여러 시대의 그림들을 제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하고 한번 같이 보시면서, 사실상 30분의 음악 너무 길다고도 느껴지실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30분 안에 이렇게 축약해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까지 즐겁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